역사책에서 지워진 조선시대의 충격적인 성문화. 조선시대가 엄격하고 보수적이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양반들이 밤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기생을 만나러 가는 척하며 남몰래 그곳을 드나들었다는데. 오늘은 역사책이 감춰온 조선시대의 충격적인 성문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춘화도부터 시작해서 궁궐 뒷골목의 은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조선의 민낯을 보여드릴게요. 조선시대의 겉과 속 유교 사회의 이중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민망하지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성문화. 네? 조선시대가 무슨 성문화냐고요? 유교 사회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며 엄격했다고요? 그게 다 겉모습이었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에도 나와 있는 실화들을 바탕으로 한 야담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 종로거리. 낮에는 점잖은 양반 나으리들이 유교 경전을 논하며 거니는 곳이었죠. 그런데 해가 지고 달이 뜨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김판서의 이중생활이라는 야담입니다. 김판서는 한양에서 이름난 도학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경서를 읽고 제자들에게는 군자는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며 엄하게 가르쳤죠. 특히 여색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에 열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이 양반 밤이 되면 슬그머니 집을 나섭니다. 하인 하나만 데리고 말이죠. 어디로 가냐고요? 바로 한양 뒷골목의 그곳입니다. 당시 한양에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곳이 있었답니다. 바로 색주가라고 불리던 곳이죠. 요즘으로 치면 아무튼 양반들이 몰래 드나들던 곳이었어요. 김판서는 갓을 깊숙이 눌러쓰고 도포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곳으로 향합니다. 하인은 망을 보고 서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골목에서 김판서와 마주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낮에 여색을 멀리하라는 김판서의 훈계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던 제자 이진사였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이내 서로의 처지를 알아차리고는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다음 날 향교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땠을까요? 김판서는 여전히 엄숙한 표정으로 군자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의하고 이진사는 스승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라고 답합니다. 물론 서로 눈은 마주치지 않았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을 보면 더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 대신이 상소를 올려 요즘 한양의 양반들이 기생집에 너무 자주 드나든다고 고발했답니다. 그러자 왕이 그대는 어찌 그리 잘 아는가? 라고 묻자 그 대신은 신이 우연히 지나가다 보았사옵니다 라고 답했다는군요. 우연히? 매일 지나갔나 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양반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성리학을 강조하던 조선사회에서 존천이거인욕이라는 말이 있었죠. 하늘의 이치를 높이고 인간의 욕망을 제거한다는 뜻인데 실상은 어땠을까요? 영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성리학자가 요즘 세상이 문란해져서 남녀가 함부로 어울린다고 상소를 올렸는데 알고 보니 이 양반이 기생첩을 여럿 거느리고 있었답니다. 영조가 이 사실을 알고 그대가 말하는 문란함이란 무엇인가? 라고 추궁하자 그는 신은 학문 연구를 위해 라고 변명했다는군요. 학문 연구? 대체 무슨 학문을 연구했을까요? 더 웃긴 건 양반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일이 잦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발자들도 뒤로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죠. 마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현대의 속담처럼 말이에요. 당시 한양에는 비밀스러운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서당이나 약방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은밀한 만남의 장소였죠. 이런 곳들은 주로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성박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양반들은 시 모임을 간다, 약초를 구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이런 곳을 찾았죠.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한문인이 남긴 기록인데요. 어느 날 한 양반이 기생집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아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묻습니다.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양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응, 향교에 경서 토론하러 가네. 아내가 대답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 책 좀 가져다 주세요. 마침 시아버님께서 찾으시던 논어책이에요. 양반은 할 수 없이 책을 들고 향교로 갔다가 다시 기생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기생집에서 만난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는 왜 논어책을 들고 왔나? 아, 이거. 집사람이. 순간 기생집이 폭소로 가득 찼다는군요. 이런 이중성은 조선시대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엄격한 유교 사회,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본성을 억누를 수 없었던 거죠. 양반들은 낮에는 도덕군자 행세를 하면서도 밤에는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춘하도의 비밀, 양반들의 은밀한 취미생활.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춘하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으로 치면 19금 그림이라고 할까요? 조선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재미있는 건 이 춘하도를 누가 그렸고 누가 소장했느냐는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그 점잖은 양반 나리들이었답니다. 심지어 유명한 화원들도 몰래 춘하도를 그렸다는군요. 김홍도, 신윤복 같은 대가들도 예외가 아니었답니다. 제가 들은 야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문관에 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춘하도 수집에 미쳐 있었답니다. 낮에는 성리학을 연구하고 밤에는 춘하도를 감상하며 즐겼죠.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의 충실한 하인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학자의 친구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공부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요즘 한양에 춘하도라는 음란한 그림이 돈다던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의 학자 양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소. 선비가 어찌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어. 즉시 불태워버려야 하오. 라고 이분을 토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인이 실수로 병풍을 건드려 넘어뜨렸는데 아뿔싸. 병풍 뒤에 숨겨둔 춘하도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학자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이건 학술 연구 자료요. 라고 변명했다는군요. 친구들은 그 춘하도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이 그림의 필법이 대단하구려라며 감상에 빠졌답니다. 결국 그날 밤은 성리학 토론이 아닌 춘하도 감상회가 되었다는. 더 재미있는 건 춘하도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춘하도를 보며 부부금수를 좋게 하는 방중수를 익혔다고 하니 일종의 교육 자료였던 셈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자손 번창을 위한 학술 자료라고 포장했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의 한문인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날에 나갔다가 화려한 춘하도를 보고 깜짝 놀랐노라.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것을 사는 사람이 평소 알던 향교의 훈장님이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궁중에서도 춘하도가 유행했답니다. 왕실 여인들 사이에서 몰래 돌려보던 춘하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데비전에서 이것이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죠. 데비마마께서는 이런 음란한 것을 누가 들여왔느냐 고통을 치셨지만 정작 그 춘하도는 압수되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그런데 조선시대 춘하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외로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답니다. 수동적인 여성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으로요. 이건 조선시대 여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체적이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춘하도는 주로 비단이나 한지에 그려졌는데 크기도 다양했답니다. 작은 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부터 큰 것은 병풍 크기까지 있었죠. 특히 족자 형태로 만들어서 평소에는 말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펼쳐보는 형식이 인기였답니다. 왜냐하면 숨기기 쉬웠거든요.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질 좋은 춘하도 한 점이 쌀 한 가마니 값과 맞먹었다고 하니 서민들은 엄두도 낼 수 없었죠. 그래서 양반들 사이에서만 은밀히 거래되었답니다. 때로는 뇌물로도 사용되었다는데 한 관리가 승진을 위해 상관에게 춘하도를 바쳤다가 오히려 파직당한 일화도 있답니다. 상관이 자네는 이런 음란한 것을 어디서 구했나?
라고 추궁하자 그 관리는 전하께서 좋아하실 줄 알고 라고 대답했다가 역풍을 맞은 거죠. 춘하도 제작자들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 화원이 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리다가 실수를 해서 파직 위기에 처했는데 몰래 그려둔 춘하도를 고위 관리에게 바쳐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관리는 자네의 그림 실력이 이 정도였구만. 초상화는 다시 그리도록 하게라며 눈 감아 주었다는군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춘하도는 더욱 정교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단순한 그림을 넘어서 이야기가 있는 연작물도 등장했죠. 마치 요즘의 웹툰처럼 말이에요. 한 양반가의 자제가 기생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린 춘하도 연작은 당시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책이었지만요. 이런 춘하도가 조선시대에 끼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억압된 욕망의 탈출구 역할을 했던 거죠. 또한 성교육 자료로도 활용되어 신혼부부들에게 은밀히 전달되기도 했답니다. 물론 자손을 많이 낳기 위한 교육이라는 명분을 달고 말이죠. 기생과 양반, 풍류를 빙자한 미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생문화죠. 양반들은 대낮에는 여색을 멀리하라고 외치면서도 밤이 되면 기생집을 찾아 풍류를 즐겼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유흥이 아니었어요. 복잡한 사랑과 욕망, 정치가 얽힌 공간이었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양 기생 월선이와 한양의 젊은 관리 박진사의 이야기입니다. 박진사는 평양 감사의 막료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부임 첫날 환영연에서 월선이를 만나게 됩니다. 월선이는 평양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난 기생이었죠. 검은과 가야금은 기본이고 시와 그림에도 능했답니다. 박진사는 월선이의 재주에 반해 자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를 논하고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지만 점점 마음이 깊어졌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진사에게는 한양에 정혼한 약혼녀가 있었던 거예요. 양반가의 규수와의 혼인은 가문의 일이었기에 함부로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월선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별실이었죠. 당시 양반들은 첩을 들이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기생을 첩으로 들이는 것은 가문의 체면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진사는 평양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월선이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낮에는 관아에서 공무를 보고 밤이면 몰래 월선이를 찾아가는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비밀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평양 감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감사는 박진사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자네가 기생과 놀아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별씨를 두고 살림을 차렸다니 이게 무슨 행실인가. 박진사는 변명했습니다. 소인은 다만 월선이의 재주를 아껴 학문을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가 비웃으며 말했죠. 학문? 밤마다 찾아가서 무슨 학문을 가르친단 말인가? 그 순간 박진사는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결국 박진사는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월선이와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한양에 돌아온 박진사는 약혼녀와 혼인을 했지만 월선이를 잊지 못했죠. 그래서 몰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것마저 부인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따져 묻자 박진사는 그저 시를 주고받는 문우일 뿐이오라고 변명했지만 부인은 냉소하며 말했답니다. 평양 기생과 시를 주고받는다. 그 시에는 분명 그리운 이미여라는 구절이 있겠지요. 박진사는 할 말을 잃었죠. 기생과 양반의 관계는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천민 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양반들의 문화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죠. 많은 기생들이 양반들의 첩이 되거나 별실에 머물렀지만 정식 부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기생들도 나름의 자존심과 계산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양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죠. 특히 인기 있는 기생들은 여러 양반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겼답니다. 한 기생이 여러 양반에게서 선물을 받다가 발각되어 곤란해진 일화도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한 양반이 기생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그대를 만난 지 사흘째인데 아직도 그대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 이 속이 타는구려. 내일 비단 10필과은 50냥을 보내니 부디 마음을 돌려주시오. 기생의 답장은 더 걸작입니다. 나리의 마음은 알겠으나 이미 다른 나리와 약속이 있으나옵니다. 다만 보내주신 선물은 감사히 받겠나이다. 이런 기생과 양반의 관계는 조선시대 내내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풍류와 예술을 즐기는 문화적 교류였지만 실제로는 욕망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관계였죠. 양반들은 체면을 차리면서도 욕망을 채우려 했고 기생들은 낮은 신분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궁궐의 밤, 왕실에서 벌어진 스캔들. 네 번째 이야기는 조선 왕실의 은밀한 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조선의 왕들이 매우 엄격하고 도덕적이었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왕실에서도 각종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연산군 시대의 일이죠. 연산군은 기생들을 궁중에 불러들여 밤낮 없이 연애를 벌였는데 이때 벌어진 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답니다. 궁녀들과 기생들을 섞어놓고 춤을 추게 하고 심지어는 대신들까지 강제로 참여시켰다고 하니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다른 왕들도 은밀한 애정 행각을 벌였죠. 예를 들어 성종시대의 한 일화를 들어볼까요? 성종은 매우 학문적이고 모범적인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후궁들 사이를 오가며 밤을 보냈답니다. 한 번은 왕비가 질투심에 후궁의 처소를 급습했는데 성종이 그곳에 있다가 황급히 도망친 일도 있었죠. 더 재미있는 것은 궁녀들 사이의 암투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각종 음모와 계략이 난무했죠. 한 궁녀가 다른 궁녀의 화장품에 몰래 무언가를 넣어 피부를 망가뜨린 사건도 있었답니다. 또 다른 궁녀는 왕이 자주 지나는 길목에서 일부러 넘어져 관심을 끌려 했다고 하니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죠. 궁중 내명부왕실 여성들의 조직에서도 각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데비전, 중전전, 세자빈전 등에는 수많은 라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은밀히 외부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물론 발각되면 사형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 충격적인 사건은 숙종시대에 있었습니다. 한 상궁이 궁 밖의 관리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것이 발각되어 큰 파문이 일었죠. 조사 결과 이 상궁은 왕실의 비밀 정보를 그 관리에게 넘기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애정 행각이 아니라 일종의 스파이 활동이었던 거죠. 왕들의 사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전과 후궁들만 거느릴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암행을 나가 민간 여인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한 왕은 미복 차림으로 궁을 빠져나가 한양의 유명한 기생을 만나러 갔다가 신하들에게 발각되어 큰 소동이 일어났죠. 궁중의 밤문화는 더욱 화려했습니다. 왕실 연회에서는 온갖 춤과 음악이 펼쳐졌는데 겉으로는 예법에 맞춰 진행되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관능적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특히 왕의 생일이나 특별한 행사 때는 더욱 화려했죠. 춤추는 기생들의 옷차림도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고 노출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왕실의 스캔들이 민간에도 은밀히 퍼졌다는 점입니다. 궁녀들이 궁 밖으로 나갈 때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렸고 그것이 다시 각색되어 야담이 되었죠. 백성들은 왕실의 스캔들을 듣고 왕도 사람이구나라며 재미있어 했답니다. 이런 왕실의 은밀한 이야기들은 공식 기록에는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사나 개인 문집 그리고 민간의 구전을 통해 전해져 내려왔죠. 물론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연기 없는 곳에 불은 나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는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들이었을 겁니다. 조선 왕실도 결국 인간들이 모인 곳이었고 그곳에서도 사랑과 욕망, 질투와 음모가 소용돌이쳤던 것이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엄숙하고 신성한 왕실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 않나요? 서민들의 사랑법, 솔직하고 건강한 연애.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반들과 왕실의 은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서민들의 사랑법이 더 솔직하고 건강했답니다. 체면 차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요. 조선시대 서민들의 연애는 주로 장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젊은 남녀들이 몰려들었죠. 표면적으로는 물건을 사러 온 것이지만 실제로는 짝을 찾으러 온 경우가 많았답니다. 특히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더욱 그랬죠. 제가 들은 야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의 김서방과 이각씨 이야기인데요. 김서방은 농사꾼의 아들이었고 이각씨는 주막을 하는 집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바로 장터였죠. 김서방이 장터에서 농산물을 팔고 있는데 이각씨가 지나가다가 그만 김서방의 채소 광주리를 엎어뜨렸습니다. 이각씨가 미안하다며 주섬주섬 채소를 주워 담는데 김서방은 그 모습에 반해버렸죠. 아니 괜찮소. 이런 일도 다 있는 거지 하며 오히려 이각씨를 위로했답니다. 그 뒤로 김서방은 장날마다 일부러 이각씨네 주막 앞에 자리를 펴고 장사를 했습니다. 이각씨도 김서방이 올 때마다 물을 떠다주고 때로는 막걸리도 한 사발 대접했죠.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연애가 쉬웠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죠. 김서방의 부모는 주막집 딸이라니 버릇없고 거친 계집일 계다라며 반대했고 이각씨의 부모는 농사꾼은 평생 가난하게 산다며 마뜩잖아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이각씨를 만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댔죠. 어머니, 장에 가서 호미를 사와야겠습니다. 아버지, 종자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등등. 이각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장에 가서 술 담글 누룩을 사올게요. 아빠, 안주거리 좀 구해올게요 하면서 말이죠.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이 마을에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어른들이 나섰죠. 젊은 것들이 서로 좋다는데 어른들이 막을 수 있나. 차라리 빨리 혼인시켜주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 양가 부모도 마지못해 허락하게 되었답니다. 서민들의 연애에는 밤참이라는 독특한 문화도 있었습니다. 농번기에 젊은이들이 모여 밤새 일을 하는데 이때 남녀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죠. 물론 어른들이 감시했지만 젊은이들은 눈을 피해 사랑을 속삭이곤 했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서민들의 구애 방식이었습니다. 양반들처럼 시를 주고받을 수는 없었지만 나름의 방법이 있었죠.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의 집 앞에 장작을 몰래 쌓아놓거나 여자가 남자의 일터에 도시락을 전해주는 식이었습니다. 또한 민요를 부르며 마음을 전하기도 했죠. 달럼새 달럼새 이 고개를 달럼새. 우리님 계신 곳에 빨리빨리 달럼새. 이런 노래를 부르면 상대방도 화답하는 시기였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들으면 혼났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죠. 서민들의 결혼식도 독특했습니다. 양반들처럼 격식을 차리지는 못했지만 온 마을이 함께 축하해 주었죠. 특히 첫날 밤을 앞둔 신랑 신부를 놀리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참 재미있었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방 밖에서 온갖 장난을 치며 놀렸고 신부의 친구들도 가세했죠. 서민들의 성생활은 양반들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했습니다. 숨기거나 위선을 떨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농담과 우스갯소리로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부부간의 관계도 더 평등했답니다. 양반가의 여인들이 수동적이었던 것에 비해 서민 여성들은 훨씬 적극적이고 당당했죠. 물론 서민들도 불륜이나 스캔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을 전체가 나서서 해결했죠. 때로는 두 사람을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적 해결 방식이 서민 사회의 특징이었답니다. 조선시대 성문화의 재해석, 현대적 시각으로 보는 과거.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조선시대의 성문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조선시대와는 많이 다르죠. 먼저 양반들의 이중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왜 그렇게 위선적이었을까요? 사실 이건 조선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공적인 도덕과 사적인 욕망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죠. 다만 조선시대는 유교적 이념이 너무 강해서 그 간극이 더 컸던 겁니다. 춘화도의 존재도 흥미롭습니다. 성을 터부시하는 사회에서도 성적 표현물은 늘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성적 욕구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억압이 심할수록 더 은밀하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던 거죠. 기생 문화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들은 단순한 성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술가였고 지식인이었으며 때로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죠. 어떤 면에서는 조선시대 여성들 중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왕실의 스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인간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절대 권력을 가진 만큼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되었을 겁니다. 왕실의 스캔들은 권력과 욕망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서민들의 사랑법입니다. 그들은 양반들처럼 거칠애를 할 필요가 없었기에 오히려 더 솔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때로는 단순하고 솔직한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조선시대 성문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인간의 본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격한 도덕률이 있어도 사람들은 사랑하고 욕망하고 때로는 일탈하기도 합니다. 둘째, 과도한 억압은 오히려 왜곡과 위선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이중적 모습이 바로 그 증거죠. 셋째,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서민들이 양반들보다 더 건강한 성생활을 했던 것은 그들이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여성도 성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춘화도에 나타난 적극적인 여성상이나 기생들의 주체적 삶이 이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시대는 변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고 질투하고 욕망하고 때로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불완전한 인간이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은 조선시대를 어떻게 보시나요? 교과서에 나온 엄격하고 도덕적인 사회? 아니면 오늘 제가 들려드린 것처럼 인간적이고 생생한 사회? 아마 둘 다 맞을 겁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미화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조선시대를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사책에서 지워진 조선시대의 충격적인 성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반들의 이중적인 생활부터 궁궐의 은밀한 스캔들까지 그리고 서민들의 솔직한 사랑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시대와는 많이 다르죠? 사실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진짜 역사는 사람들의 생생한 삶 속에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역사, 흥미진진한 야사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계속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조선시대 왕들의 충격적인 사생활이나 양반과 부인들의 은밀한 이중생활 같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한 역사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를 제대로 알고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역사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안녕.